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회칼테러 발언을 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윤한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애써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꼬리 자르기고 본질에서 벗어난 거고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이종섭을 호주로 빼돌렸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문제를 계속 거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 운동권 표현을 쓰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꼬붕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총선이 끝난 뒤에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군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는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예. 그러면 이체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체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마자 이체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주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체 양명주. 네, 정어리몰이 드디어 사과를 선물했군요. 정어리몰 칭찬합니다. 사과가 너무 비싸서. 사과는 국민 과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알 10,000원 말이 됩니까? 물론 이상 기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관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사과를 한 알에 10,000원씩 올라가게 그냥 자빠져 있습니까? 사과 아침에 먹으면 아주 정말 좋은 보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사과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칭찬하고, 이게 경북에서 재배한 부사 사과인데요. 5kg 한 박스에 39,900원 무료 배송인데, 한 박스에 13개에서 16과 정도 큰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꼴이에요? 정말 제가 정어리몰에 사실 부탁을 했어요. 요즘 사과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현지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해 가지고 좀 좋은 값에 우리 애청자님들 사과 드실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칭찬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쌀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맛도 좋고요. 저도 사실 먹어봤습니다. 아주 달고 좋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사과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 혹시라도 보시는데 구독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보신 분은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이 유튜브에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좋은 자리로 올라간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좋아요, 댓글, 알림 이런 걸 많이 해야 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얼른 나가서 누르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생각할수록 아이디가 참 예쁩니다. 오늘에서야 회원 가입했습니다. 본방은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회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액수에 상관없이 정기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 매우 힘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SL 바이츠 아이디 쓰시는 분요. 정어리 때야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자. 바다의 물결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는 함께 무리를 지어 끝없이 헤엄친다. 정어리 때에 용맹하며 너는 바다의 전사. 우리의 응원이 너의 지느러미가 되어 너를 더 높이 더 멀리 이끌어 주리라. 이야, 힘이 불쑥 납니다. SL 바이츠님 감사합니다. 이채양명주 디퓨저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신인규 TV 민심동행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아침에 댓글 올리셨는데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께서 반갑습니다. 정어리 점프운동 파이팅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국민들께 있습니다. 아자아자 그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변함없이 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현재 조금 더디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정치의 미래에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됩니다. 젊음으로 지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가는 길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해주셨는데 변함없이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규 원장님 네. 힘나죠? 아유, 너무 큰 힘을 얻고 가고요. 하여튼 저도 아까 짧게 남겼는데 또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시작하기 네. 전에 쭉 보는데 신인규 이름보다 글이 먼저 들어왔는데 우리 또 신인규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시작한 김에 인사를 그쪽부터 하죠. 그러면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유정 의원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황상무 수석 사퇴했던데 엿새인가요? 그 발언한 지? 3월 14일 날 했거든요. 예. 발언을. 엿새 만에 물러났다고 하는데 물러나야죠.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처음엔 당에서도 뭐 별로 얘기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섭에다 이것 겹쳐서 막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실에서 생각 없다. 뭐 언론에 뭐 외압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 없다. 그렇게 버텼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 안 버티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지만 표현도 말이죠.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서서 죽더라도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90도 폴더 인사 없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서서 죽더라도 이건 옛날에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운동권 비판하면서 또 그런 표현은 갖다 쓰더군요. 그런 것 하나. 그리고 또 그냥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던졌던 말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린다. 그 얘기도 나 그냥 놔두세요. 나 죽으면 같이 죽어요. 이런 경고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요구했던 두 가지. 이종섭 소환, 즉각 소환, 그리고 황상무 거취 결정. 황상무는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종섭 소환은 그쪽에서 요구한 거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소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 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도피시키는 게 온당하냐? 당장 임명 취소해라. 이게 국민들 뜻 아닙니까? 그 민심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옛날에 그 국민이 아니거든요.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자, 김유정 의원님. 네. 일단 뭐 이종섭도 곧
돌아온다 그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의힘 반발이 워낙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믿었던 이용, 김은혜 이 두 후보마저도 지금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그런 이 악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아마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상황은 지난번에 소위 윤한 갈등, 명품백 사건 이후의 그 모습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좀 바짝 수도권 쪽에서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지금 3월 10일 날 호주 대사로 출국하고 3월 14일 날 황수석 발언이 알려지고 그러고 나서 이 열흘 동안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마저도 이제 이런 얘기, 뭐 서서 죽는다는 얘기하고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번 선거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있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용산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두 건에 대해서 버티면 우리 지는데 그러면 배신이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윤한 갈등 이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대 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많은 특히 수도권 후보들이 이 아우성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물러설 수 없고 빨리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그것 때 용산, 윤석열 대통령 이런 구도로 갔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늦었죠. 한참 늦었죠. 근데 김종우 원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이 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 윤석열이 졌다라기보다는 국민이 이겼다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돈만 많이 안 들면 1년에 한 번씩 선거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하는 짓을 보면 그냥 그런 선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판받거나 평가받는 것이 없으면 그냥 레츠고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것의 진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 나타나면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하던 아니면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든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건 마지못해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민심과 여론을 이길 권력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별로 제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뭐 또 동료 시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아마 이 후보들 같은 경우 지역 돌아다니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지금. 지역 돌아다니면 민심이 싸늘할 정도가 아니고요. 도처에서 욕할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저는 그런 여론들이 계속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2월 달에 조금 상황 좋아졌다고 고개 바짝 들고 이종섭 호주로 내보내는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이 선거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증된 것 같고요. 그 김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제가 볼 때는 시점이 너무 지났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동과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압니까? 올해 안에 또 선거가 있을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신인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딱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터졌을 때 국민들은 즉각 분노해서 이제 그게 민심 추락이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뭐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다 이제 난리가 났지만 맨 처음에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버텼을까요? 저는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채양명주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걸 포함해서 저는 헌법 유린 상태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 이종섭 건에 대해서는 전 헌법 파괴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저는 국민적 판단이 일단 전제되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정치권에 대비를 해서 한 2달간 왕성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이미지 정치고 또 하나는 무전략 정치입니다. 전략이 없고 오로지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은 본인이 인기가 올라가는 그 정치의 비열한 수법이
이제는 좀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라는 것을 아마 본인도 체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그렇게 주목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저 정도로 각을 세워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윤 정서를 통해서 선거를 뒤집어 보려면은 최소한 조국 혁신당보다 더 센 메시지를 내야 그게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대표만큼 반윤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대책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에 그 정부 여당이 받아들 성적표는 저는 매우 처참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사실 이제 그때는 뭐 민심 동행이 제일 중요해서 민심 동행 창당을 준비를 하셨는데 발빠르게 이름을 윤석열 심판당 이렇게 해서 갔으면은 지금쯤 지지율이 한 30% 넘었을 것 같은데. 당원도 한 100만 명은 제가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뒤늦은 후회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윤한 갈등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 내세워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지만 용산에서는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너 가서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김경률 파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발언해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경로를 했고 그리고 뭐 서천 화재 현장에 찾아와서 눈보라 속에 30분간 벌서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용산에서 오다가 없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마포에다가 갖다 꽂으려고 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네가 네 마음대로 지금 공천을 해?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 갈등은 내가 마이웨이를 가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것이 뭘로 보였냐? 비례대표 명단에서 나타난 겁니다. 비례대표 명단을 딱 보고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누가 봐도 용산에서 밀었을 거로 생각되는 주기환 후보가 24번인가? 당선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딱 꽂아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비대위원으로 심었던 사람들 2명을 당선권으로 딱 배치하니까 이건 뭐냐? 완전히 뒤집힌 것 아닐까요? 그래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철규 공관위원이 이건 사천이다. 한동훈 개인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겠습니까? 심지어 공관회의에서 서로 싸움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철규 의원이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미 확정된 명단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내가 그만둘게.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싸웠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바로 이게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하는 것을 봐야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번 선거 만약에 폭망하면 본인 정치적 미래가 없잖아요. 지난 19일 공천장 수여식 어제죠.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김유정 의원님 이제 저 발언에서 죽어도 서서 죽겠다가 약간 좀 뜬금없이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용산을 향한 메시지 같이 들렸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당에서 이 아우성인데 우리 다 죽는다라는 것에 완곡한 표현인데 서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이번 선거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주장하는데 지난 2년간 뭐 했습니까?
그 기회를 0.74%라는 표차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면은 더 겸허한 자세로 정말 민심이 무엇인가를 받들면서 야당과 타협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정말 국익을 위한 일들을 지난 2년간 보여줬어야죠. 그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 받는 건데 이 심판이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이잖아요. 저거는 표 안 주고 우리가 못 이기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니까 표 주세요 이건데 뭘 잘했어야죠. 잘해서 조금 더 정권을 지원해줘야만은 남은 3년 마무리 잘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2년간 잘했으니까 우리가 좀 힘을 더 주자.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2년간 뭐 했습니까? 국민들 언론 완전히 겁박했고 그 황상무 수석 그 건 사과하고 이러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거였잖아요. 겁박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압력 행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황상무 수석건을 놓고 봤을 때 회칼 테러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럽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 MBC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또 MBC 기자 슬리퍼 신고 질문한다고 또 얼마나 모멸감 주는 발언했습니까?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언론사 압수수색하는 정권은 전무후무한 정권이에요. 방통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기형적 형태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국민들 다 입 틀어막잖아요. 국회의원 입도 틀어막잖아요. 그게 이 정권의 언론관이기 때문에 그 누적된 이 행태 플러스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기름을 부은 거죠. 그 누적된 그 세월이 2년 동안 한 일이에요. 이 정권이. 언론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도. 그런데 표를 달라고요? 그리고 나를 더 보고 싶다면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요? 더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힘을 실어주고 싶겠습니까? 반성이 우선이죠. 본질이 공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윤석열의 입 또 한동훈의 입 간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의 입이 이철규 공관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걸 배려를 안 해줬다는 건가요? 바로 뭐 몇몇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당의 관리가 깨졌다. 이건 아마 그 김예지 의원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당선권에 포함돼. 근데 김종욱 부원장님이 여기에서 생소한 이름 공직자 그 김시우인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후보는 날라갔죠. 그것 이시우. 예. 뭐 저 공직자 출신인데 접대 골프 의혹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는 정리한 것 같고 그래요. 네네네. 뭐 제가 볼 때는 공천권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인사권을 건드린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황상무도 본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 예. 런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호주자사를 임명한 사람의 문제인 건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계속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실 간에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소위 이 폴더 인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적정하게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한 타협들을 봐왔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도태부터 시작을 해서 장해찬 그다음 제가 볼 때 아주 양념같이 진양해라고 하는 또 영입 인사도 분명히 있었고 아마 좀 장해찬과 진양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소위 김건희 씨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이철규, 권성동으로 대비되는 소위 이 친윤, 그다음에 신친윤들이 이 공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진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야, 이거 치고 들어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작살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어제 오늘의 흐름 과정에서 그런 흐름들 자체가 있었는데 그걸 막았던 측면들은 이대로 가면 공멸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등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좀 봉합을 시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만약에 비대위원들 일부를 바꾼다? 전 그럼 제가 볼 때 완전히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한동훈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좀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안 좋은 말로를 보게 되는 전조가 지금부터 아마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소위 국민의힘의 내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입이 이철규라면 지금 한동훈의 입은 장동혁 사무총장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도 사천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한번 들어보죠. 신인규 위원장님, 사천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네 뜻을 거기에 집어넣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을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흔들린 우정, 그리고 잘못된 만남, 요 두 가지 노래가 좀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 권력 서열을 보면요. 제일 밑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고요. 예.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 예.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윤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권력 서열 지도를 보고 국민의힘을 보면 굉장히 당이 잘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윤한 갈등이 이게 뭐 약속 대련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아직도 나오던데 초기부터 약속 대련은 아니었고요. 그 갈등의 농도가 좀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명약관화하게 지금의 상황은 레임덕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이제 데드덕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남은 관건일 텐데요. 전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전 이제 죄수의 딜레마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사는 건데 누가 먼저 죽을지 서로 우왕좌왕하다 이제 동시에 둘 다 이제 죽어버리는 이제 이런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정치 초보냐면요. 어제 그 공천장 수여식에서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총괄 선대 본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총괄 선대 본부장은 장동혁 총장인데 그 지위 자체도 본인이 은연중에 헷갈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드러냈던 것 같고. 위원장님은 이쪽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면서 그런가요? 내린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총괄선대위원장은 용산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어제 종북 세력 얘기까지 했거든요. 보수에서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와 종북 세력 이후에 나오는 게 부정선거론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론 빼고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던질 메시지는 다 던졌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한 상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보신다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사퇴는 안 할 것 같고요. 끝까지 지키겠으나 저는 권력 서열 지도 하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핍박을 받고 아주 불운하게 쫓겨날 것이다. 저는 선거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겠지만은 거의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생명은 어제로서 저는 끝이 났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종편에서 또 보수 언론에서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윤한 갈등 수습 국면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수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뭐 몇몇 신문들은 뭐 이번에 지면 큰일 날까 봐 윤석열 대통령 빨리 한동훈 말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까 보니까 필미사님이 재밌는 댓글 하나 보내셨어요. 필미사님. 저는 필리핀에 삽니다.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필리핀 경제도 살립니다. 궁금하시죠? 조중동으로 망고도 싸고 배추, 상추, 채소도 쌉니다. 쓰레기 잘 쌉니다. 제발 쓰레기 조중동은 인용하지 맙시다.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종편을 쭉 봤습니다. 세 군데 봤어요. 좀 보다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아유 됐다 뭐 이제 뭐 뭔 줄 알았으니까 됐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종편 보지 마십시오. 종편 보지 마시고 우리 또 김유정 의원님이랑 출연하는데 그때만 잠깐 보고 스트레스는 제가 받을 테니까요. 그거 보지 마세요. 이건 국민을 속이고 농락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어제 딱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 너네는 이제 언론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팩트는 발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윤석열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조국 혁신당에 지지하는 이유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이참에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지요. 먼저 조국 혁신당이 나가서 발언했던 내용을 먼저 들어보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저럴 리가 있겠냐. 신뢰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결국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왜곡된 제목 보도를 활용해서 일부 기자들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간질을 시도한다. 시사인 유튜브 대담 발언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전해줍니다. 거기 전문인 거죠. 제가 대구 지역을 갔습니다. 대구가 사실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 그 대구에서 행사 마치고 식당 가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중심적인 동성로라는 곳을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정말 의외였죠. 아주 뭐 상당히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하니까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은요? 하니까 이분들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혁신당으로 오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우 원장님. 네. 대구 지역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요. 대구에서 민주당 찍기 싫은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윤석열도 찍기 싫은데 그 돌파구가 조국 신당이니까 조국 혁신당에 찍겠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번에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서 찍는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앵커님 화내지 마십시오. 조중동 종편이 그렇지 뭐 그걸 갖다 화까지 내시니까 정신건강이 안 좋으시니까요. 아 정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그냥 공부하면서 해야 받을 스트레스니까 나만 받고 우리 애청자님들은 안 받게 해드려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민주당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찍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뭐 컷오프를 당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와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번에 꼭 좀 심판해 주세요라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화를 내요. 예. 좋아서 찍는 거 아니에요. 덜 나빠서 찍는 거예요. 좀 잘해요. 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찍을 데가 없어요. 뭘 투표하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들의 아주 그 교집합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할 도구와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 거기에 맞게 정당이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고 민주당에 대한 당세가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분들 같은 경우 선택지가 좁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나왔으면 그 정당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표를 갈라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조중동과 종편이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마 조중동과 종편이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작년 말에 소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세속도 건들 수가 없어라고 하는 위기감을 설파하면서부터 여론이 반등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이 바보입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니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자기의 정체성들을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앵커님 저도 근데 종편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도 일단 안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수의 정서가 어떻냐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 지지자들은 표를 줬기 때문에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응징해야 된다. 이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 비례정당에서도 국민의 미래 뽑을 수는 더더욱 없고요. 또 그나마 차선으로 봤던 개혁신당도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TK 지역에서는 더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이거 정권 혼내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시원치 않고 그럼 조국 혁신당 갖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아마 조국 대표가 그 심리를 갖다가 설명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기자들은 자꾸 싸움 붙이길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이간질 비슷하게 싸움을 붙여서 좀 기사를 생성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런 여론은 보수 내에도 충분히 있다. 찍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언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잖아요. 대구 지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대구의 시민이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그런 전제들은 다 생각해 버리고 마치 윤석열 싫고 민주당 싫으니까 조국 찍는다 하더라. 완전히 이거는 비틀어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발언으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서 저는 저 순간에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표가 굉장히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대로 받고 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간질에 우리가 당하는 느낌이었을 텐데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 얘기를 다시 들어봐도 전혀 지금 그 질문을 그렇게 딱 압축해가지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대구 시민이 얘기했던 바와 그리고 그 내용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사실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비틀고 하는 게 주특기라고 봐야죠. 근데 김유정 의원님도 대변인을 하셨는데 네. 옛날에 기자들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불편 부당.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거나 뭐 이렇게 뭐 당에 이렇게 그런 성격하고 상관없이 기자는 팩트에 입각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일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기레기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게 질문부터 이렇게 비틀고 꼬고 예. 어떤 성향을 드러내고 그러는 기자 새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변인들이 아마 굉장히 더 어려울 겁니다. 과거 제가 또 했을 때보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대변인과 또 언론인들과의 관계는 사실 동고동락하는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또 당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오프 더 레코드 하에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비틀어서 질문하는 거를 응당 그냥 권리인 양 하는 또 그런 기자들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김순호님께서 앵커님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갸우뚱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올바른 사실을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진영의 노예나 포로가 돼 있는 그 경영자한테 또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지고 잘못돼 있는 그런 현실이 된 거지요. 지금 조국 대표의 말은 대구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마치 조국 신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서 질문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훈련이 돼 있어서 그렇지 한동훈 같으면 저 당황해요. 또 뭐 말을 또 잘못할 수도 있고. 현양수님께서 슈퍼챗 10,000원을 쏘시면서 신인규 민주당 가입하는 날 10만 원 쏘겠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신인규 위원장 새로운 정치 잘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성원해도 되고요. 원래 이제 비행기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저는 그 원망, 저는 다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참 이 사태를 맞이해서 저는 보수는 완전히 저는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칭찬의 말씀으로 그냥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인기가 갈수록 질투나게 좋아요. 킴스님이요. 이런 글을 주셨네. 긴급으로. PD님한테 보내셨네. 결혼 38주년 기념을 미래의 참 정치인 늘 응원해 줄 분 신인규 변호사님의 결혼 38주년 축하 메시지로 축하받고 싶어요. PD님 채택해 주세요. 지금 그러셨는데 결혼 38주년 되셨는데 신인규 변호사한테 축하를 받고 싶다고. 아이고, 저는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고 저는 이제 올해 결혼을 할 예정이기는 한데 하여튼 38년을 행복하게 사셔서 너무 참 존경하고 참 대단하시고 하여튼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킴스님? 백운기도 있고 김유정 의원도 있고 김정욱 원장도 있는데 꼭 신인규 집어가지고 그러신다 이거죠? 네, 38주년 축하드립니다. 결혼 38주년이면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부모님보다 더 오래. 제가 올해 38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시겠네요. 제가 살아온 날만큼을 두 분께서 행복하게 사셨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 백앵커님 오늘 머플러가 아주 격조 있어 보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여요. 욕은 가끔 하셔도 흐흐흐. 제가 참 원래 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요즘에 욕쟁이가 돼버렸어요. 엔지님, 앵커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동접자 3만 갑니다. 아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예 지금 또 25,000명 넘게 이렇게 계시는데 3만 간다면 소리 질러야죠. 이채 양명주. 예, 잠깐 종편 얘기 좀 했는데 정말 국민들 눈과 귀와 정신을 어지럽히는 이런 쓰레기들 빨리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다시 돌아가서 공천 관련해서 이제 아마 장해찬 정리한 것도 용산이 조금 심기가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보호해줘야지 장해찬을 쳐? 그건 내 새끼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장해찬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지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뭐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이쪽에 다 발전할 거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그거 그러면 혹시 용산 뜻이냐라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물어봤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면 신인규 위원장 예. 연락했다는 얘기네? 근데 뭐 저게 자가 발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장예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청년 1호 참모 이렇게 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용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장예찬 후보의 그 공천 취소를 매우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하고요. 장예찬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도 선물로 둔갑시키는 아주 궤변까지 이를 정도로 이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부나 아첨꾼이다라고 평가를 듣는 비아냥과 조롱까지 감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당신이 뭔데 내 새끼까지 잘러?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격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약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면 선거 개입 아닙니까, 김정은 원장님? 명백한 개입입니다만 확인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본인 진술은 나왔잖아요. 네. 방송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 초년생이 공천에서 제껴진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좀 그렇다면 뭔가 뒷배가 있으니까 나왔겠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초선들 거의 없잖아요. 왜? 못 나오죠. 본인들 스스로 나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부산이란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몇 가지 맥락을 짚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인사에게 통화를 했더니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너 알아서 판단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용산에 있는 정무라인의 참모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이쪽 분위기는 대통령이 매우 경로했고 장해찬이란 사람에 대해서 낙마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화가 나고 아쉬워하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는 비대위 라인에다가 아니면 공관위 라인에다가 전화해서 확인했겠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부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철규 공관위원이나 비대위원들의 입장을 어떤 다 확인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나가서 저런 발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판단을 하고 저런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도 않다면 제가 볼 때 매우 무도한 거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는 상식을 초월하는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 장해찬 정도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뒷배가 있어서 무소속이라는 결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저는 조금 그런 부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도태우, 장해찬 왜 공천했는지 짐작은 가는데 공천 취소하면서 혹시 이쪽 지역 무공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합디다. 예, 그렇게는 안 했는데 장해찬 후보를 저렇게 무소속 출마하게 내버려 둔다는 건 사실적으로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산 수영구는 사실은 국민의힘 텃밭인데 예. 민주당 후보가 열심히 뛰면은 지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3파전이 되면은 그런데도 이걸 내버려 둔다. 당에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한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온갖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 와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얘기를 뭐 용산에서 뭐 권유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를 그대로 무소속 나가게 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는 안 되고요. 애초에 장해찬 후보가 부산에서도 뭐 험지에 나가겠다 하면서 뭐 전재수원 지역도 처음에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아주 그 텃밭으로 가서 수영구에 안착을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상황들이 황상무 수석 사퇴만으로 이걸 수습하려 한다면 완전히 오산이고요. 또 그리고 이종섭 대사 귀국하게 한다 조만간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그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는 막 대통령 출당 요구해야 된다, 탈당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거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후보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 민심의 반응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간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도 여기 하나만 더 첨언하면요. 저 대통령이 저는 뒤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이제 3파전이 되면은 민주당이 PK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총선 한번 뛰어보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무소속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전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15%를 못 넘으면은 보전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금전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뭐 장예찬 후보가 뭐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금전적 리스크까지도 감당하면서 저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뭔가 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용과 50억 아이디 쓰시는 분이 난교예찬 수용구에서 지지율 29% 나옴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나오나요? 글쎄요, 뭐 본인이 따로 돌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예. 언론에 뭐 공표된 것까지는 못 봤고요. 아마 장예찬 후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구 좀 인지도는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당선권으로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제스민님, 수용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부끄럽네요. 운이 아빠님, 예찬아 계속 무소속으로 출마해 근성 있잖아. 중도에 사퇴하면 안 돼 그러셨는데 근데 말이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진작에 이번에 이제 공천
탈락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선되더라도 복당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장해찬 무소속 또 도태우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니까 뭐 입장에 변함없다 그러던데 김유정 의원님 입장에 변함없으면 뭐예요? 선거 끝나면 비대위원장 끝인데. 본인이 없죠. 그러니까.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말이 무게감이 하나도 실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계열의 무소속들은 결국에는 입당을 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도 무소속 나왔다가 입당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래서 그 말은 뭐 힘이 실리지 않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또 혼자서 그냥 원탑으로 막 여기저기 좌충우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실증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모습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선거 개입이 되지만 뭐 그건 나중에 또 다 드러날 건 드러날 겁니다. 잠깐 이 내용 한번 짚어보고 2부에서는 지금 이제 수도권 난리가 났는데 국민의힘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하고 대통령실이 싸웠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해줘서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수처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러면 당장 불러서 수사해!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요. 잘못하신 겁니다. 법을 어긴 거가 돼요. 마침 오늘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먼저 법조문을 보고 따져봅시다. 공수처법 3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에 보고나 자료 요청, 의견 제시 등을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불러서 수사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물론이고 의견 제시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님, 법률 위반 아닙니까? 제가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서 업무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해서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행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 수사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 고위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사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는 거거든요. 비견한 예로 검찰청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는 지휘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사지휘권이라는 거 많이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공수처법은 검찰청법과 완전히 그 평면을 달리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 하나라도 했다 그러면 이건 공수처법 위반이 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요, 이 거짓말이 문제가 뭐냐면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짐작이 맞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야, 말이 돼? 너는 근대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놈이구만. 근대 사회에서는 말이야, 죄가 있으면 그것을 딱딱 물어서 책임 있는 사람만 해야지. 그거 왜 사단장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면 밑에서 뭐 그럼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안 가게 해야지. 이건 항상 본인이 나서 바꿔 뭐 그랬든지 뭐. 야 인마 뭐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을 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증언이 나와요. 결재가 왜 뒤집혔는가 뭐 이렇게 뭐 경로했니 어쩌니.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이채양명주 심판합시다 시리즈를 쭉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박정원 대령 변호하고 계신 김용민 변호사님 모시고 잊지 말자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제대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해도 이게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돼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깔아뭉개는데 이게 보니까 법률 위반이 되거든. 증언 나오면 큰일 나겠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놈들 누구야? 다 불러. 야 이놈들 어떻게 해? 그냥 캐비넷 열어봐. 별거 없는데요. 그럼 빨리 당근 줘. 떡 줘. 맛있는 거 줘.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또 들어와라 막 이렇게 난리 치니까 야 이거는 뭐 지금 뭐 다 절차 밟아서 나간 거잖아. 공수처가 불러서 수사도 했고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출국금지 풀었고 뭐가 문제야. 그러다가 당장 불러서 그러면 수사해야 했는데 이게 또 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김유정 의원님? 뭐라고 합니까? 영어 좀 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나? 고고 마운틴. 첩첩산중. 갈수록 대산. 놀라운 아이고. 영어입니다. 거의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빵이 위에 두 쪽 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법을 안다는 분이 공정상식 법치 맨날 강조하고 입만 열만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 위반을 밥 먹듯 하는 대통령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다가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특히 군대 내에서 그 김혜랑 중사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2021년에 군대 내 사망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나 이거는 민간에 수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조차도 지금 완전히 위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 피의자 8명에 대해서 민간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혐의가 없으면은 무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다 예단해가지고 어떻게 사단장까지 집어넣어라고 경로해가지고 장관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사인한 그 문건에 대해서 다음날 뒤집을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정말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박정훈 대령은 지금 집단 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죄로 해서 재판받고 있는 이 현실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이 정권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데 핵심 피의자를 출금을 풀어가지고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무슨 후속 조치를 하더라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유린 단계까지로 진단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사거라고 해서 수사권, 예. 거부권, 그다음에 사명권, 이 수사거입니다. 그래서 수사거까지는 제가 헌법 유린 상태로 진단했다가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임명권. 수사거임이라고 제가 하면서 이 수사거임까지 가니까는 이제는 헌법 파괴 단계에 이른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임명권 관련된 것은 법무부 장관도 출국 금지를 임의로 해제해 줬고요. 이거 나중에 다 법률적 문제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겁을 상실한 상태로 국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과거에 개그 콘서트에서 세바스찬이 나가 있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웃긴 장면을 연출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또 공교롭게 나이가 동갑이에요. 종섭이 나가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호주까지 내보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종섭 장관 문제가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요. 지금처럼 나가 있으면 이 불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종섭 장관을 다시 돌려오게 하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종섭 장관 공수처가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종섭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막 그 범행 사실에 대해서 막 진술할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잠을 못 자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드불가처럼 가불기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꼬여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명징한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차관 단수공천, 그다음에 안보실 제2차장 단수공천. 그것도 경북 영양봉화에. 예, 그냥 다 그러니까 신범철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천안이니까. 예.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 동기가 해군 참모총장이 되는데 현직 유지.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 현직 유지. 그다음에 군사보좌관 별 하나 달고 승진.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별 하나 달고 승진 더 올려가가지고요. 그럼 6명 정도가 과실치사 사건에 관련돼 있는데 다들 예를 들면 당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줬지?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막으려고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중앙수사대장, 제1광역수사대장 수사실무자가 이거 국방부가 뭔가 우리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국방부가 지시를 했으면 누가 그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넌정석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이 모든 정황 자체들은 저희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꼭 숨겨야 되는, 입을 막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입이 털리는 순간 대통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입을 막아야 될 만한 국민들이 납득 불가능한 중대한 사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는 아마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대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중대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말씀하신 공수처법도 위반했다. 이게 뭐 처벌 조항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탄핵은 정치적인 탄핵이기 때문에 이런 처벌 조항들이 막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법률 자체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분명히 되는 거죠. 참고로요, 탄핵에서는 처벌 조항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면 탄핵이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방금 전에 25일 날 이종섭 귀국한다는 속보가 떴다고 하는데요. 근데 본질을 봐야 됩니다. 돌아오면 뭐합니까? 돌아오면 조사받고 바로 구속시킬 겁니까? 그렇게 해도 국민들 떠난 민심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된 수사 결재까지 했던 사람이 이걸 뒤집을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들은 그거를 지금 알고 싶어 하고 만약에 거기에 잘못이 있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대사를 임명해서 외국으로 보내요? 국민을 이렇게 개, 돼지 취급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아침에 이은주님 표현대로 이제 3바퀴만 돌면 심판의 날입니다. 37은 20일. 정말 이번 총선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채 양명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이채 양명주만큼 또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어떻게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습니까? 그런데 파가 875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준 과일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사과값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네.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 너무 고통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과 한 개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에 가서 장 보시려고 그러면 손이 나갈 듯 말 듯 망설여지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서 미안해가지고 이 가격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물가가 워낙 비싸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어리몰에서 저렇게 착한 가격에 사과 준비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막 주문을 하신다고 연락이 들어왔는데 많이 준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13개에서 16개 정도 들어있는데 39,900원이면 사서 드셔도 좋고 선물도 많이 하세요. 이 정어리몰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거 선물하면 진짜 선물 가성비 갑이죠. 뭐 저 사과 몇 개 값으로 몇 개를 이렇게 선물하니까 남들 보기에는 야 이것도 옛날에 마스크 귀했을 때 마스크 선물이 제일로 컸고 막 우스갯소리로 청원하면서 나 마스크 100장 있다 뭐 이러면서 청원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사과 얘기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면 과거에 이제 뭐 비자금 이런 거 할 때 사과 박스에 돈 넣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금사과라서 그냥 사과 넣어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픈 이야기가 요즘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비싼 상황인데 제가 그저께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어요. 그러니까 알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전 특가 상품이라고 막 주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과 6알인데 특가로 이틀 하는데 15,8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000원 되는 거예요. 사이즈도 크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어리원 여러분들이 플렉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사과를 보내면 사과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플렉스하게 살 수 있는. 아유 또 딸기는 얼마나 비싼지요. 예. 딸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딸기 사주고 싶어도 마트에 갔다가 이렇게 딱 집었다가 놓는다니까요.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속속속속포 10월 17일 결혼 20주년 백운기 앵커 축하 메시지 예약 컴온. 예, 축하 미리 드리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좋아하니까 그때 할 생각이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축하 메시지만 하다가 방송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아휴, 자, 지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국민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집단이니까 그런 짓을 한 것이겠죠. 몇 차례 분석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약간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올라갔던 것도 지금은 다 이제 다시 뒤집어지고 있어요. 의료 대란도 재미 좀 봤지요. 아, 뭐, 세게 잘 나가네. 역시 강단이 있어. 그리고 의사들 기득권 문제지. 뭐, 이렇게 이제 여론이 생성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의대 정원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해요. 의사협회 표현에 따르면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대화고 타협입니까? 지금 벌써 서울대병원 또 다른데 의대 교수들도 이제 사직서 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병원이 마비가 돼버리죠. 그 마비가 되면 뭐 군의관 투입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당장 긴급히 치료해야 하고 수술 받을 사람들 그렇게 못 될 때 그 책임 다 의사들한테만 떠넘길 수 있습니까? 대화하자는데 대화하자고 2,000명은 놔두고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2,00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좀 확실히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외국이라도 물어봐가지고 적정한 정원이 몇 명인가를 해서 상의를 해보자. 그러면 그거 제3안 좋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 봤다고 그걸 그냥 밀어붙여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지금 돌보지 않는 겁니까? 이걸 선거에 이용해 먹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의사들이 지금 선거 덕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야 지금 이럴 때 빨리 가 있어. 이렇게 해서 빼돌렸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종편 통해서 아무리 포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종편이나 보수 언론도요. 아차하면 바로 180도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안 봤습니까?
그건 역사가 있어요. 옛날 나폴레옹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파리로 진격하는데 그때 프랑스 신문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기 섬에서 이렇게 있을 때 폭군 나폴레옹 뭐 이렇게 했다가 중간쯤 들어오니까 뭐라고 바뀌고 맨 마지막에 파리에 입성하니까 황제 나폴레옹 이렇게 바뀌는 게 역사가 있는 언론의 전통입니다. 그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먼저 봅시다. 왜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요. 국민의힘이 맨 윗줄에 있는데 앞서갔어요. 앞서갔다가 이거는 하향도 완전 추락입니다. 추락. 확 떨어져요. 로켓 땅으로 떨어지듯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3월 첫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종섭 해외 도피가 있었지요. 이제는 결국 크로스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차이가 난 거죠. 아래 수직 상승하는 것 조국혁신당입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타이밍도 딱 그때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독재 정권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까? 수도권 의원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런 종섭으로 시작된 이채양 명주에 대한 심판 여론이 불붙어가지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와 우리 어떻게 하지라고 얘기하는 건 볼썽사납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역사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이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용산 리스크의 서울 8석도 못 건질판 여수도권 출마자들 아우성 제목이 이랬는데요. 국민의힘 서울지역 후보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다. 서울은 4년 전 의석수 8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 경기지역 후보 경기도 의석수도 21대 총선 때 7석보다 더 적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신인기 위원장님도 주변에 이렇게 이제 출마하신 여권 후보들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느끼는 느낌들이 심각하죠?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저는 저분들과의 뭐 한때 제가 같은 당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이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막장으로 갈 때 근데 이제 와가지고 표를 달라라는 것은 전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요 지금 아까 그 그래프 보면서 제가 아까 눈여겨봤는데 국민의힘이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2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반등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그 시점이 아마 이 정어리 TV에서 이채양 명주를 외치던 시점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크로스오버가 된 데에는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심판 대상을 끄집어 올린 것이 아마 조국 대표 효과랑 맞물리면서 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이 훨씬 세다. 저 무능한 여당의 국회의원들 내지는 전직 의원들보다 훨씬 나으시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못 느낀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이 국민한테서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팥값 875원이 왜 나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깎아와.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까? 야 오늘은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를 가져와. 딸기 한 알에 얼마인지 알기는 하겠습니까? 지금 정작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말이죠. 꾸럼님. 지인 아버님도 1시간 반을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다가 돌아가셨다네요. 오늘이 발인입니다. 이제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참 걱정돼요. 근데 그걸 그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그러면 누가 욕먹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욕먹고 누가 정치적 이익을 보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사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이익 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법은 없지만 나쁜 의도가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안보 상황 심각해지고 이런 온갖 의혹들이 지금 다 돼 있고 지금 뭐 김건희 안 보이지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참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한다는 것이 맨 처음에 운동권 심판했다가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뭐 종북 세력 심판하자? 혹시 그 녹취는 있나요? 내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종북 세력 심판하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색깔론입니까? 김유정 의원님. 네. 종북 세력 심판하자라면 이제 자기들 표만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그 시민 후보 추천 몫으로 나왔을 때 반미 종북 세력에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그런 후보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민했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고민해서 이제 후보 사퇴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진보당하고 또 뭐 같이 함께 그 비례 후보 추천하는 거 아니. 과거에 통진당의 뭐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진보당이 지금 불법 집단입니까? 그것도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가는 발언이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다급했구나. 이제는 뭘로 해도 안 먹히는구나.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가 뒤로 숨고 한동훈 조기 등판시켜서 내세웠지만 이것도 안 먹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김건희 여사 숨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숨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SBS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인데 여사자 뺐다고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했다고 행정지도 받고 이게 지금 감시하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언론들 다 겁박하고 있고. 그래서 숨어 있다고 모습은 숨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여사의 리스크라는 게. 그래서 저는 결코 뭐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색깔론 정말 철진한 거 끌어들여다가 온갖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 봐도 심판론 또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수 없다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서서 죽겠다는 말이다 하고 있으니까 곧 다가온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판하자라고 하면 일단 기본 전제가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 적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나 우리 보수 패널 신인규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종북 세력으로 낙인을 찍으려면요. 정치적 구호로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당장 오늘이라도 정부가 그 당을 내지는 그 세력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안 하면서 구호적으로만 레토릭으로만 자꾸 종북이다. 뭐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총연설 가가지고 뭐 공산전체주의다. 이런 용어를 계속 쓰거든요. 내용도 없고 컨텐츠도 없습니다. 그냥 저 노래 부르다가 아주 비참한 정치적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본인 가진 게 없으니까요. 아니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고 색깔론에 그 물들어 있는 그런 정당이라면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이 위배되는 위헌정당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간과했다는 것인데 자기가 그러면 그거를 내버려두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실토하는 그런 모습인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아니요, 없네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당 해산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이분은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면 종북 정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종북 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럼 지금 와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합니까? 본인들 종북 세력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니,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은 양심이 없는 제가 거예요. 한 발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아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어느 순간부터
앞에 이제 우리 계십니다만 그다음에 이거 갖다가 전파한 사람이 안진걸 소장이잖아요. 안진걸 예. 소장이 지금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 도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윤석열 집단, 또 하나가 저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세가 52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2023년도에. 돈이 없으니까는 지출을 갖다가 80억이나 줄여버렸습니다. 경제가 돌아갈 재간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그 답을 하나도 안 주면서 종북 세력의 탓으로 몰고 간다면 진짜 무능하기 그지없는 집단인 거죠. 이런 집단이 계속 통치를 하면, 국정 운영하면 누가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예를 들면 힘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하나만 저도 더 첨언하면은, 아니 그렇게 운동권 심판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사람들을 많이 공천합니까? 아니 한문경 씨인가요? 그분하고 하태경 의원, 뭐 하태경 의원 공천 못 받았지만, 아니 국민의힘 안에도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아까 의대 정원 문제도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의대 정원 때도 저 의사들을 의료시장 뽀개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간호법을 거부해놓고선 6개월 전에는 간호법 거부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간호법 하자 이러는 이런 모순 투성이 정부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낯짝으로 지금 그 과거 얘기를 소환해서 저렇게 종북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또 이렇게 지금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왜 내세웠습니까? 약간 젊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발상을 기대를 하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그리고 정치를 바꿔보자,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종북 세력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걸 갖다가 한동훈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그리고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으면 자기 얘기하기 바쁠 맞습니다. 텐데 없으니까 지금 지나간 노래 계속 틀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촌놈 마라톤 뛰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뛰다가 뷰르륵 꼬라지는 거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겠습니까? 뭐 그리고 아니 그런데다가 더불어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컨텐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련꽃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됩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민청 얘기는 자주 해요. 이민청 해가지고 뭐 인구 문제 해결하자 그러는데 그 인구 문제 해결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는데도 지금 뭐 내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는 압수수색, 뭐 영장 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망했던 그 레파토리 또 갖고 와가지고 그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저는 2024년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제 예. 황교안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예. 3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어제 기록을 또 돌파했네요.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오시면 우리가 기록을 잘 세워요. 오늘 동접자가 26,000명을 넘어섰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앵커님의 덕입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우리 애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세 분 나오시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연희님, 오늘 연임님입니다. 오늘도 본방사수합니다. 주변 분들께 열심히 구독 권유도 하면서 만나면 직접 핸드폰 달라고 해서 구독해드리고 시청하라고 당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어리 떼가 상어를 물리치는 그날까지 하셨는데, 정연희님 감사합니다. 이채양명주 디퓨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정어리 점프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인규 위원장님이 명명해줬죠. JJM,
정어리 점프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즘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네요. 정어리가 쩡어리예요? JJ의 JJ 발음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좋은데 아 본토 발음을 한번 한번 해주세요. 본토 발음 광주 발음인데. 정어리. 예, 여러분 4월 10일 총선 치르는 날은 41만 명 함께 우리가 구독자로 방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많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정어리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어리 몰도 회원 많이 가입해서 좋은 제품들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죠. 캐슬마이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채양명주 광주에서 강준승 드림. 오, 제 친구 아들인데요. 그래 준승아 고맙다. 우리양님, 신변님 독불장군 정치한다는 얘기 70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10년 금방 갑니다. 현양수님은 아까 신인규 민주당 가입하면 10만 원 쏜다고 하셨던 분이고요. 고소한 아몬드님, PK 지역에서 윤석열 싫어하고 보수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니 대구 시민분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은 한 것은 이간질한 것이죠. 고소한 아몬드 아이디 쓰시니까 마카다미아 생각나네. 그것도 맛있어요. 체계바라님, 저는 신인규님 같은 분이 있어야 정치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인규님 인기 짱인데. 잘못하면 운동님, 백앵커님 웃읍시다. 정치가 건강해. 저들은 총선 후 바로 떨어질 겁니다. 꽃샘 추위라 건강들 잘 챙기세요. 김원모님 5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번 선거 최고의 구호 이채양명주 저작권료로 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또 보내신 분이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 김원모님, 모모님, 예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딱 21일 남았습니다. 3바퀴 남았네요.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뭐요? 한 분이 좀 슈퍼챗을 보내신 것 같아서 또 슈퍼챗 추가로 네.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김희정님이신 거 김희정님. 김희정님. 엄청 많은 김희정님은 멘트도 없이 뭘 이렇게 많이 쏘셨대요. 40만 원이나.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보내셨는데. 우리 애청자님들도 놀라셔가지고 마링님이 김희정님 40만 원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바다별장님도 저한테 알려주셨고 예. 그 슈퍼챗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한테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 하지요 뭐. 혹시 좀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오늘 많이 칭찬을 받으시네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칭찬 많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이채양명주를 끝까지 더 외치면서 심판을 넘어서서 전 윤 정권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욱 부원장님. 저도요. 저는 별로 칭찬을 받은 게 없어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칭찬 많이 왔어요. 제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요. 스피노자의 글입니다. 네. 분노는 반역과 반란의 운동이 전개되는 원점이자 그 기본적인 재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이제 빠르게 타오르고 있고 그 타오르는 연료는 그냥 분노로만 소진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자양분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늘 거듭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좋은 정당에 투표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우리가 이 정어리원들이 함께
그 모여서 외치고 또 비판도 하고 때로 욕도 하고 이러면서 이채양명주도 만들어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불길이 더 불타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DJ의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남은 3주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널리 전파시켜서 투표율도 높이고 반드시 심판합시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또 그것도 있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김준혁 후보, 부승찬 후보, 이기헌 후보 이렇게 세 분 민주당 후보를 모시고 간이 출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들에게 이번 선거 어떻게 임할 건지도 들어보고 현 판세도 한번 분석해보고 인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